1991년 소련이 무너지고 미국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20세기를 지배하던 냉전이 끝났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어디에 핵무기가 떨어질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죠. 냉전의 시간이 길었던 만큼 이때 지구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화 속에서 다같이 힘을 합쳐서 전쟁 때와 다르게 살아보자 라는 생각이 통하기 좋은 분위기였다고 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구정상회의, 공식 명칭으로는 UN 환경개발회의라고 불리는 회의가 열립니다. 이 회의는 냉전 때 하던 회의의 느낌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로 전쟁 때문에 잊혀졌던 이야기들을 하는 회의였어요. 그리고 이 회의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느 과학자도 사회학자도 정치인도 아닌 바로 12살의 소녀 세번 스즈키입니다. 이 12살의 소녀가 왜 화제가 되었나 살펴보면 세번 스즈키는 전쟁으로 인해 환경이 오염된 것에 집중했어요. 지금 당장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환경을 파괴한다면 후손들은 큰 고통을 받을 것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었죠. 세번 스즈키가 한 말 중에 유명한 말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속 가능한 발전입니다. 발전하고 풍족해지고 부유해지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때문에 세상이 너무 오염돼 후손들이 살기 어려워지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뜻이었고 메시지에 딱 들어맞는 어휘였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 전까지만 해도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말은 잘 쓰지 않았지만 세번 스즈키가 이런 어휘를 사용하면서 지금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해요. 메시지 자체도 이 회의에 딱 들어맞는 메시지였고 12살 소녀가 어른들에게 일침을 날리는 구도는 주목을 받기에 충분히 자극적이었죠. 그 이후 세번 스즈키의 목소리는 큰 힘을 얻었어요. 그리하여 유엔에서는 유엔 기후변화 협약이 탄생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나라들이 모여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가지게 되는 틀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COP라고 불리게 됩니다. COP, Conference of the Parties의 약자인데요. 발음이 경찰이라는 뜻의 캅과 같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을 위해 여러 나라들이 하는 회의를 캅이라고 부르는데요. 첫 번째 회의는 캅1, 두 번째는 캅2 이런 식으로 회의의 횟수에 따라 캅 뒤에 붙이는 숫자가 늘어납니다. 캅은 지구정상회의 이후 처음으로 기후변화에 대해서 여러 나라가 논의하기 위해 열린 회의입니다. 캅1은 베를린에서 열렸고 아무래도 첫 번째 회의인 만큼 규칙이나 방향성 등을 지정하고 앞으로 캅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뤘습니다. 캅2에서는 국제법을 정하고 위반하면 벌금을 내는 걸로 이야기가 흘러갔습니다. 그나마 문제라면 벌금의 수준을 정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했던 것 정도죠. 캅2가 진행될 때는 각 나라들이 대부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환경을 개선할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캅2의 적극적인 분위기를 이은 캅3에서는 그 유명한 교토의정서 협약이 만들어집니다. 내용은 요약하자면 2008년에서 2012년 사이에는 1990년대에 배출한 온실가스보다 5.2%를 줄여보자 라는 목표를 가지고 각국의 경제 여건에 따라 마이너스 8%에서 플러스 10%까지 감축량을 주장했죠. 양은 적다고도 볼 수 있지만 다같이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해보자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분위기도 굉장히 희망적이었고 다들 이대로만 간다면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문제는 있었습니다. 강대국들이 이미 기술 개발을 위해 환경을 많이 망가뜨렸고 약소국들은 환경에 크게 끼친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같이 환경을 보호하자고 슬로건을 내걸면 약소국들은 아무리 강대국보다 조금 더 혜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손해를 보게 됩니다. 강대국들이 망가뜨려 놓은 환경을 본인들도 같이 책임을 지게 되지만 강대국들에게 싫다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억울한 상황입니다. 교토의정서 때로부터 시간이 지나 캅7 때는 미국의 불만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토의정서 때까지만 해도 개발도상국이었던 중국과 인도 등의 나라가 빠르게 성장해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뿜어냅니다. 하지만 그들은 교토의정서에는 여전히 개발도상국이지만 미국은 다른 나라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이 많아 더욱 열심히 노력해야 했죠. 각 나라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나라는 인당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이 많아지지만 인구가 늘어난다면 인당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가 적어집니다. 인구가 적을수록 캅에서 정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지키기 쉽다는 뜻이죠. 이런 이유 등으로 캅7 때는 미국이 탈퇴했고 미국이 탈퇴하니 다른 나라들도 덩달아 손해를 볼 이유가 없어져 하나둘씩 탈퇴하게 됩니다. 캅7 이후에 리더가 없으니 자연스레 대충 굴러갑니다. 마치 아이언맨 없는 어벤져스처럼 말이죠. 그러다 캅15에는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생성됩니다. 마침 미국에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된 지 얼마 안 되었던 때라 새로운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던 시기였죠.
우리나라에서도 환경 보존과 기후변화 문제를 중시하는 것을 미래의 발전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녹색 성장이라는 단어를 유행시키려 애쓰던 때였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다시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그 영향력이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모두의 이목이 쏠리면서 당시 한국 대통령도 참가했습니다. 이번에는 덩치가 큰 중국 등의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25개국이 모여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뭐라도 되나 싶은 기대를 가졌는데 회의 막바지에 그 25개국이 들어가지 못한 나라들이 불만을 품었던 것을 이유로 지적하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캅15는 교토의 정서를 대체할 무언가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성공의 조짐이 보였었기에 더욱 아까운 회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소득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환경에 대한 행동을 할 때 돈이 없어서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세계 각국들이 환경을 위해서 돈을 내는 것을 시행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녹색기후기금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건물이 녹색기후기금 사옥이죠. 캅15는 전체적으로 아쉬웠지만 그래도 녹색기후자금은 괜찮은 아이디어였다고 생각합니다. 교토의 정서 이후 나라들은 무언가를 바꿔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 때문에 파리에서 캅21이 진행되었는데 거기서 나온 협정을 파리협정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자 나라들의 의견을 조합해 한 나라가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스스로 목표를 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파리협정은 여러가지 이로운 점들이 있고 분명히 좋은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들도 많았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목표를 자주적으로 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말로 어떤 나라가 올해 이산화탄소를 0.1%만 줄이겠다고 해도 규정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목표를 지키지 못하여도 처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온실가스 24.4% 감축 목표를 제시했고 프랑스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55% 감축, 영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68% 감축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2030년 이전에 온실가스 배출의 정점을 찍고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면 터무니없는 목표가 아닐 수 없는데 이것이 모두 목표를 지키지 못해도 처벌이 없었기에 가능했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또 보시는 것처럼 각 나라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목표가 부실한 나라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목표를 지키지 못해도 그저 노력을 했다는 것만 증명하면 별다른 처벌이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2도보다 현저히 낮게인데요. 이것은 다소 애매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파리협정을 하는 과정에서 개발도상국들은 1.5도로 정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선진국들의 입김으로 인해서 결국 2도보다 현저히 낮게라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 것도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데요. 만약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를 정해주고 지키지 못하게 됐다면 벌금을 매기는 식으로 앞에 봤던 파리협정보다 비교적 강경한 협정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모든 나라들이 낮은 감축 목표를 얻기 위해 노력하겠죠? 그 과정에서 이익을 보는 것은 강력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강대국들입니다. 그러니 파리협정은 제발 좀 다같이 기후변화 대책을 마련해보자는 의미에 가까워지는 것이죠. 아쉬운 결과인 것은 맞지만 이 이상 어쩔 수는 없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캅21까지의 역사를 알아보았는데요. 저는 생각보다 각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했던 움직임들이 보여서 신기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각 국가들이 해결하려고 했던 것을 이것에 대해 잘 모르고 정부는 무조건 환경보다는 돈이다 라는 심보를 가지고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니 이런 사연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만약 유익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려요. 앞으로 이 채널에 더 많은 기후위기 관련 영상이 올라올 테니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안녕히 가세요.